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경기와 호남 등 이 지역구 17곳 공천 결과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비명계 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지원, 정동영 전 의원은 공천을 받아서 나란히 5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부산과 경남을 찾아 낙동강 벨트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과 경북, 경기 등 6곳의 경선 결과도 추가로 발표합니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한림대 의대생 80여 명이 유급을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의대 교수들도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얼마 전 전복된 어선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도 않은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승선자 11명 중 10명이 구조됐고 1명을 수색 중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저는 이상목입니다. 얼마 전에 어선이 전복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이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또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선원 11명 중 10명은 구조를 했고 1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혁수 기자입니다. 산산조각난 잔해들 사이로 구조대원이 수색 작업을 합니다. 물에 빠진 선원을 구조한 구조대원은 다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는 통영구조대 상태가 새벽 4시 15분쯤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어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급파해 선원 11명 중 10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통영 욕지도는 9일에도 20톤급 어선이 전복했던 곳입니다. 당시 선원 9명 중 4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5명은 실종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어선을 인양해 정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 측은 기상 악화와 선체 고장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파도에 의해서 또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선박이 전복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 여수에서도 바위섬에 부딪힌 어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전국 곳곳에서 어선 해상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와 호남 등 지역구 17곳의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 전해철 의원이 이 친명 후보에 져서 공천에 탈락하는 등 비명계 고전이 이어졌습니다. 당내 노장으로 꼽히는 이 박지원, 정동영 전 의원 공천을 받아서 나란히 5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경기 안산갑 경선에서 현역인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 대신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공천했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산시 갑 양문석 후보가 1등입니다. 양 전 의원은 비명계 의원을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이라고 지칭해 당직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친명계 인사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른바 삼철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재판을 받은 이건태 변호사도 4선 김상희 의원을 제치고 경기 부천병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도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억울한 점은 밝혔고요. 이제 판사님께서 잘 현명히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북 전주병에서는 정동영 상임고문이 각각 공천을 받아 나란히 5선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경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를 합니다. 서울 강남과 대구 등 여당 강세 지역 5곳에 지원한 국민 추천 후보 면접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과 경남, 이른바 이 낙동강 벨트를 찾아서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의 총선 험지로 꼽히는 경기 고양과 서울 영등포, 양천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민의 삶을
반드시 개선시키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경남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찾아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오전에 부산 북구와 사하구 시장을 방문하고 이어 경남 김해로 이동해 학부모 상인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 탈환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현역인 민주당 전재수, 김정호 의원을 상대로 5선의 서병수, 3선 조혜진 의원 등 당내 중진을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힘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북을, 경북 구미을, 경기 하남을 등 6곳 경선 결과도 발표합니다. 어제는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대구, 울산 등 국민 추천제를 적용한 5곳에 대해서도 면접을 실시했는데 이르면 오늘 최종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서울 강남엔 여성 후보를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민주당이 서울 강북을에 공천한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북한 쥐레 도발로 장애를 안게 된 우리 장병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게 알려진 건데 민주당도 앞으로 막말 후보자에 대해선 공천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권고에 나섰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17년 인터넷 방송에서 북한의 스키장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던 중 비무장지대 DMZ에 매설된 지뢰를 언급했습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그러니까. 불과 2년 전 북한 목함 지뢰로 우리 장병 2명이 발목과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는데도 농담 소재로 삼은 겁니다.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논란이 되자 정 전 의원은 영상을 삭제한 뒤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됐던 낙곰수 출신 동료 김어준 씨의 방송에도 불참했습니다. 스튜디오까지 오셨다가 아무래도 선거를 조용히 치르는 게 맞겠다 하셔서 오늘은 돌아가셨어요? 정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당에 반대 의견을 낸 금태섭 전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형이 엄숙히 경고한다. 나한테 걸리면 빗맞아도 중상이야. 2013년에는 서울 노원비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하하는 등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전 의원의 막말과 욕설이 화수분 같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향후 막말 후보자에 대해선 공천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자, 민주당 17곳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목이 됐던 이 친문 전해철 의원, 친명 양문석 후보에게 패했고요. 박지원, 정동영 후보 등은 귀환을 했습니다. 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패했죠. 양 후보 비명계 의원을 겨냥해서 수박이라고 조롱했다가 경고를 받았던 이 강성 친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천 막바지에 지금 친명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그 비명 행사의 완결판이다. 저는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초토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저도 사실 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계속 시스템 공천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 공천이 이렇게 정교하게 비명과 친문만 골라내는지 저도 의아할 지경입니다. 네. 지금 사실 지도부 23명은 전부 100% 공천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스템 공천이 맞긴 하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피하 구분이 되는 시스템 공천인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 공천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다고 보는데 이 공천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하시자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해철 친문의 핵심, 전해철 의원은 탈락을 했지만 또 하나 주목을 받았던 게 박지원, 정동영, 노장 후보들의 귀환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본선행을 가게 됐어요. 5선에 도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은 현역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은요 출마하기 전부터 이 물리적인 나이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 현역과 붙어서 본인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출마를 강행을 하는 것이고 예. 또 지역 주민들도 현역과 비교를 자연스럽게 하니까 아 우리 지역의 발전이 왠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조금 부족해서가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큰 중진 의원들을 찾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현역이든 뭐 중진이든 사실 필요가 없어지면 사실 유권자들에게 외면을 당하는데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1대 국회의원들 특히 초선들은요 코로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 지역구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지역구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이 어떤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박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한 이 정봉주 전 의원 네.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논란이 된 발언 또 이재명 대표의 반응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예요.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 씩주니까 그렇죠.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실수 또 과장된 잘못된 표현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네, 뭐 들으신 것처럼 정 전 의원 북한의 지뢰 때문에 장애를 안게 된 우리 장병들을 뭐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100번 사죄에 마땅하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어떤 후보자들에 대한 그건 추가 검증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막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막말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용서가 된다라는 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진심으로 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네네. 뭐 우리 민주당은 뭐 이런데 뭐 국민의힘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서로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이 말 한마디가 잘못되어서 수도권의 10석 이상이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는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계속해서 막말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구성원들이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유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롱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자 정 전 의원 영상을 삭제한 뒤에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2015년 목함질의 사건 당사자인 이 김정원 상사, 하재헌 예비역 중사 측은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 전 의원 2000년 지뢰로 부상한 이종명 전 의원의 사과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서 즉시 사과하고 영상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이제 경향신문에 해명을 한 것까지 나와 있어요. 네. 좀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발언 말고 이 해명하는 과정,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과에 무슨 시효가 있습니까? 사과는 시효가 없습니다. 사과는 당사자가 그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게 그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더더군다나 이 두 분들은 정봉주 전 의원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은 직접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럼 이건 사과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의 이슈보다도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정봉주 의원은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된다고 사과를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매우 심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의 사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까지 한다는 사안 이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봉주 후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합니다. 예. 그 경향신문에 이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당시 이 발언이 그 목함질 그 사건을 해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구차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라는 것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해야 되고요. 또 다른 얘기로 희석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선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인가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한 대상이 누구인지 또 정확히 밝혀야 되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사죄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혹은 찾아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지도부와 함께 사과하는 모습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과를 했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 그러면서 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민주당 측에서도 경고를 가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워낙 말실수를 많이 하고 사과를 아주 수시로 밥 먹듯이 해서 그런지 이게 사과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무슨 말을 해놓고 또 그럽니다.
그거 내가 진짜 한 말인 줄 아느냐고 또 말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요.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을 모독하는 것이고 사실 제가 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전 청와대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우리가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북한이 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초강경 모드로 들어갈 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것을 저렇게 무슨 말하자면은 농담하듯이 저렇게 하는 저 태도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손쉽게 생각하고 아니 본인이 뭐 사고도 했고 오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문제 삼을 없지 않느냐. 이 태도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어떤 그런 성향과도 좀 밀접한 건지 저도 좀 의아심이 듭니다만은 이런 사과 정도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 생각의 차이는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청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화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사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국민 정서법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야권 비례 연대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열음이 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시민단체 후보 4명 중에 전지의 정영희 후보 사퇴한 데 이어서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도 병역 기피를 사유로 탈락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연대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네, 뭐 그런 우려 충분히 밖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물밑 조율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역할과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민단체 몫이라든지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자칫 저희 민주당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가 있고 이러한 사실 우려가 현실로 조금 드러나는 면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비례대표 지지율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검증을 시민사회 목도 검증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용해인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이 2번을 또 비례대표를 한다는 것에서 매우 부정적인 지지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왜 용해인이어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검증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말이 맞는데 이제 이 건에 관해서는 양심적인 병역을 안 한 것을 병역 기피 이렇게 규정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점점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민주당으로서는 좀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요, 4년 전 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윤미향 의원이요, 국회에서 친북 성향 단체들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전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 연합 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윤 의원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전쟁 연습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과 같은 결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이른바 논란된 친북 세미나로 논란이 됐던 단체들도 대거 함께 했는데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세요? 저분이 무소속 의원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한미 연합을 우리가 북한의 침공이 있으면 우리가 방어하겠다는 그 방어 훈련을 그게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입니까? 아니 어떻게 북한의 얘기가 저렇게 싱크로율이 100% 일치합니까? 저는 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물론 무소속 의원이지만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저게 바로 위성정당의 폐해 아닙니까? 저분이 그 더불어시민당인가 그렇게 해서 우회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는 더더군다나 여기에 같이 했던 회의 중에 한반도 평화경제회의라는 단체는 지난번에 그 토론회에서 국회 나온 토론회에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국민적인 여론이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대북 이적 단체까지 그렇게 다 함께하는 저런 세미나가 과연 저게 국회에서 열릴 세미나인지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민주당은요 한미 연합 훈련을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면 어떤 남북 관계 그리고 동북아의 전체적인 정세를 보면서 유연하게 그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할 때는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연기를 할 때는 연기해야 되는데 참고로 그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라는 것은 항상 원칙도 있지만 거기에 맞게 유연성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유연성 있는 어떤 한미연합훈련에 찬성을 하는 거지 절대로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윤미향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와 있다. 이걸 막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 내란 선동죄를 비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국회 진출의 길을 터주는 책임 민주당에 있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제 폐단의 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죠. 왜냐하면 자 우리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사회적 소수자. 그다음에 좋은 뜻을 갖고 있고 국민의 그 국가에 좋은 이로운 영향을 끼치나 그럼에도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런 정당들을 배려해서 원내의 목소리를 높이자. 그게 취지죠. 그게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취지와는 아주 무관하게 정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이적 단체라든가 뭐 우리의 국시를 부정하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원내 의석을 차지한다. 바로 윤미향 의원의 대표적 폐해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비례대표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말 22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여야 할 것 없이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도 행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과 용산 등 이른바 한강벨트 요충지 돌면서 정권 심판론 강조했습니다. 근데 특히 동작을 지역을 2번이나 방문을 했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둔 건가요? 아니면 의식을 해서인가요? 네, 뭐 나경원 의원이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 21대 때 저희 민주당에서 동작 갑을 석권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22대 총선 상황을 보면 동작 갑 같은 경우는 김병기 후보와 장진영 후보가 대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전병헌 전 의원이 지금 새로운 미래로 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박빙의 상황에서 전병헌 후보가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 표를 잠식할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또 동작 1 같은 경우는 나경원 후보는 뭐 자타고 공연하는 강력한 후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인 류삼영 후보가 지금 출마를 했는데 아직 그 지역에 털을 잡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 갑을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지역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KTX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영등포역에서 잠시 졸면 용산역에 내려서 용산에 털을 잡는 호남민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용산도 해볼 만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도가 반영이 됐고 또 예민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경원 후보, 이 류삼영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후보가 용산의 나 후보가 이제 용산의 거주지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린 분이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그 고발건이 고발할 건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악의적인 표현 아닙니까? 마치 동작에서 지난번도 출마하고 이번에도 출마하고 뭔가 동작의 털을 잡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연고성을 강조하는 분한테 마치 기회주의적으로 용산 기웃기웃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라고 라디오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악의적인 표현이죠. 오히려 차라리 본인이 지금 늦게 여기에 지금 오는 바람에 연고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 그걸 뒤집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나경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는 유상민 후보가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거짓말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면은 이건 악의적으로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유상민 후보는 네거티브 캠페인보다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 대표 오늘은 대전과 세종동 충청 지역을 내일은 울산,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각 지방 핵심 지역 방문할 예정인데 지금 행보들을 보면 계속해서 윤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그 논란이 되던 지역들을 계속해서 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공천 파동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자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흩어져 있는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채양명주, 이태원, 최상병 순직 그리고 뭐 그 양평, 그다음에 명품, 그다음에 명품백,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뭐 이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야지만 저희 민주당이 아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론을 불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태양명주 또 줄임말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재검토를 지시를 했죠. 이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그런데 공관위가요. 공천 유지를 결정을 하면서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또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노태우 후보도 그 입장을 앞으로 따르겠다는 사과문을 내기까지는 했죠. 저는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그 문제, 그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 위원장은 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재검토 이 지시에도 이 공관위 사과의 진정성을 이유로 들면서 만장일치로 도태우 변호사 공천 유지를 결정을 했죠. 밖에서 봤을 때 또 내용이 또 이제 5.18 관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신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아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기존의 정치권과 다른,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는 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모습,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본인께서도 광주를 가셔서 5.18 정신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또 헌법 전문에도 수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난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표를 몰아줬던 광주 시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태우 후보가 어떤 이 5.18과 관련된 어떤 저희 입장에서 막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라 했을 때 역시 한동훈 위원장은 기존의 국힘 지도자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공천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동훈도 어쩔 수가 없나? 그리고 TK 민심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수도권의 열석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걸 모르나?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 서울에 있는 호남과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일단은 내일 호남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선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도태우 변호사 공천 유지로 결정이 되면서 일단은 비판 여론이 일고 있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발언이고 어쨌든 본인이 이제 2차에 걸친 사과를 했지만 더군다나 이제 5.18 그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한 입장도 물론 본인도 따르겠다고 밝혔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중도층 표심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해서 그다음에 경선 시스템을 통과해서 온 후보니까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거 뭐 당의 결정이니까 저는 존중하는데 이것보다도 저는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연다든가 해가지고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국민 선언하는 식으로 한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일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저는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정계 은퇴하겠다. 그리고 정치를 떠나겠다라는 그 정도의 각오를 밝혀줄 때 저는 조금 더 이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당의 부담도 좀 덜어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국민들은 대중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감정의 기제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선거가 이제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각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떤 멘트를 하게 될지도 이제 관심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 내일 호남을 방문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여왔는데 이 도태우 변호사 논란으로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우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으로 방문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광주 시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 때부터 계속해서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광주 방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TK의 민심이 호남의 민심보다 더 앞서는구나. 결국에는 어떤 5.18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없었구나.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속내는 이런 거였구나라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또 다른 설화 리스크도 이제 불거져 있는 상황이죠. 이 대전 서구갑에 출마하는 이 조수연 후보의 과거 SNS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 이걸 제가 말로 다 옮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다 이런 멘트였었어요. 글쎄 이제 양쪽 공이 양쪽이 다 이제 설화에 휩싸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만은 맞아 보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속담 하나가 떠올랐어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게 저는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엔 디지털 아카이브라 그래서 본인이 했던 말과 본인이 썼던 글들이 전부 다 디지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라도 소환될 수 있고 언제라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 이게 특히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실수가 하는 걸 방지해야 되겠지만 평소의 생각들이 중요하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랬잖아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평소의 생각과 평소의 사상이 입을 통해 나오고 손을 통해 나와서 그게 글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유념하고 이건 선거 때가 아니라 평소의 생각들이 묻어난다. 이걸 항상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낙동강 벨트로 분류되는 부산과 김해를 찾습니다. 뭐 서병수 의원, 조혜지 의원, 당 중진들이 어쨌든 출마를 하게 된 지역입니다. 이번 판세 어떻게 보세요? 탈환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낙동강 9석 중에 5석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선거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어렵게 맞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입니까? 선거죠. 예. 사실. 그래서 그 양산 같은 경우도 지금 김두관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사실 네. 승부를 장담하기 어렵고 사실 전재수 의원과 서병수 네. 전 시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진급 인사라서 많이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네. 전재수 의원이 그래도 지역을 탄탄하게 다져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도 한번 약진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또 이게 최인호 사회 후보하고 이성권 후보, 그러니까 둘 다 부산대 총학생회장 선후배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과거에 계속해서 그 빅매치가 있었던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총선 구도가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더해서 어떤 부산 엑스포에 따른 어떤 실망스러운 민심을 민주당이 잘 살려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만 국힘에서도 뭐 서병수 좀 경련이 있는 이런 분들을 배치했잖아요. 낙동강 벨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제가 굳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부산사 팽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두관 대 그다음에 저기 그 김태호, 그다음에 뭐 서병수, 전재수 지금 사실 이렇게 뭐 명망가고 중진이지만 사실 상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부산에서 TK는 아무래도 전통적 지지층이 그렇지만 이 낙동강 벨트를 찾아오지 못하면 부산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들이는 것 같아서 정말 주목되는 지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빠르게 조국 혁신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호남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중전마마 방탄을 하고 있다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조국 대표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숫자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사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고민인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 실망을 보인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 대표 어떤 정당으로 넘어간 것 같고 또 이 삼지대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삼지대가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대로 그리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조국 대표에게 어떤 그 지지와 기대가 조금 옮겨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서 저희가 민주 그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표를 더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국 대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개인적 원한에 의한 공약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날을 세우면서 조국 황혼화 방지법 발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공적 지위를 가지고 사적 원한을 갚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정당의 1호 공약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황혼화 이른바 조국 방지법을 얘기를 하겠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적 인식을 가진 사람과 그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국민이 대의권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몇 달 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왜곡되는 거, 민심이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국 대표도 그랬어요. 내가 감옥 가면 내 동지가 뒤를 이을 것이다. 그걸 방지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출사표를 냈는데 현역 의원들이 다시 합류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설훈, 오형환. 글쎄 합류한다고 도움이 될지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미래 상황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미래가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반명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이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반명만 외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그래서 호남이라든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외면받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정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한 이 백모 씨에 대해서 한국 연사 접견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가 속한 선교단체 측은 백 씨는 선교사일 뿐 간첩 혐의는 터무니없다며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모스크바 구치소에 구금 중인 선교사 백모 씨. 러시아 정부는 백 씨의 한국 영사 접견을 허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По запросу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Москве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консульского доступа к задержанному гражданин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기밀이라며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백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현지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가 속한 선교단체 측은 백 씨는 순전히 인도주의적 선교적 목적으로 파견됐을 뿐이라며 간첩 혐의는 터무니없다고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탈북을 시키고 간첩 무슨 비밀을 정보를 빼돌리고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안 한 사람이다. 우리 외교부는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에반 게르슈코비치 등 외국인을 구금하고 이들을 러시아 포로 석방을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이어지면서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림대 의대생들은 수업 출석 일수 미달로 이미 유급 통보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학교 당국과 교수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로 가득해야 할 강의실은 텅 비었고 책상 위엔 수업 자료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제가 수업을 잘하지 않아서 지금 딱 어떤 수업이 있을 거다라고는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이 2달 가까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한림대는 최근 본과 1학년 약 80명에게 수업 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을 통지했습니다. 학칙에 따라 유급이 가시화되자 학교 측은 보충 수업이나 온라인 강의 등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대생 18,793명의 약 32%가 휴학을 신청하는 등 집단 휴학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회의를 열고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 등 집단 행동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행동도 원칙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측엔 대규모 휴학 등을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최근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초저가 제품을 앞세워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정가가 30만 원에 달하는 국산 스마트워치가 33,000원, 정가 73만 원의 해외 유명 가죽 허리띠는 1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제품 상당수가 가품, 소위 짝퉁 제품인데다 유해 제품까지 무분별하게 유통이 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이들 중국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송병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알리와 테무에서 레고를 구매한 직장인 이모 씨. 가격이 80%가량 저렴해 여러 제품을 골랐는데 일부 부품이 안 맞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짝퉁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품이 누락되거나 부서져 있거나 작동하는 것들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랬죠. 결국 정부가 합동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로고 판별과 엑스레이 등으로 짝퉁 적발을 강화하고 플랫폼 측이 짝퉁에 대한 후속 조치를 회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위험한 제품도 걸러냅니다. 이 제품은 과일이나 채소를 얇게 썰 때 쓰는 주방용품이지만 자칫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도 요구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핫라인도 구축하고 국내 분쟁과 조사 협조 등을 위해 국내 대리인도 지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에 엄중 제재하는 등. 하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 조사가 어려워 대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른 나라와의 공조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지금 사직 결의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의대생들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을 했는데요. 한림대 의대생 80여 명 이미 유급 통지를 받았는데 사실상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렇게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의대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들도 수업 일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F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을 하도록 그렇게 학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F를 받으면 집단적으로 유급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3월이니까 개강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들이 자체 휴강하는 그러한 그 편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전국 19곳의 의대 교수들도 내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예. 이미 서울의대, 울산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결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원래 있던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공동 대응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했는데 네. 어제 19개 의대 이 교수 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사직서 제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대 또한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협의회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마 이 문제가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이런 좀 심각한 상황을 쭉 언급해 주셨는데 정부는요, 일단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를 떠나면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교수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다른 대안들을 좀 내놔야 될 텐데 어떤 카드들은 좀 있다고 보는 상황이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글쎄요, 모든 일에는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당근이 보이지가 않아요. 채찍밖에 없는 것 같은데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의료법상에 진료 유지 명령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진료 유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정지되고 나아가서 취소까지 될 수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처벌도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것이 실형이다. 이렇게 되면은 담당 교수들은 의사 자격도 취소가 될 수 있지만 교수도 더 이상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치킨 게임이 정부와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 의사들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치킨 게임 하다가 진짜로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의사 선생님들이 잘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대강 대치 쪽에서도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증언에는 동의하지만 정부도 협상을 위해 증언 규모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 증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합의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규모하고 집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정부의 입장은 너무 확고합니다. 또 의대생이나 또 의사협회 입장도 너무 대립돼서 이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2,000명 증언에 대한 국민적 동의율도 높고 그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우려는 있습니다. 분명히 당장 내년에 2,000명을 의대 교수 학업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일단 2,000명 증언과 시행 시기를 내년에 한다는 부분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대 측에서도 그 여지를 두고 충분히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뭐 환불 교환 잘 안 되고 위험한 물건까지 판매된다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는데 이런 문제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은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을 적용을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식의약품, 가품, 또 청소년 유해물질이라든가 개인정보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합동 대처하겠다는 거고요. 한 라인을 만들어서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어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소비자원과 해외 플랫폼 간에 한 라인이 생기고 또 국내법이 적용이 된다면 소비자들 마음 놓고 이 쇼핑몰 이용할 수는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피해 배상이 쉽고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대책이 구체적인 방법과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 무엇보다도요. 이러한 것들을 위반했을 때 제재 방법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해외 업체인데다가 예. 뭐 미국 같은 선진국도 아니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아무런 제도가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아서 대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싼 물건은 뭔가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견물생심 혹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은 내놨지만 예? 국내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중요한데요. 앞서 전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장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거나 할 수 있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알지만 과연 이제 국내 이 규제 당국이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또 당장 피해자들이 느끼기에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앞서서 검찰은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판결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할 때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가 다 나온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유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검찰이 징역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유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과연 법원에서 얼마나 형을 갖다가 내릴 것인가, 양형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것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탁금 낸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루 전에 공탁금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비판도 많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 여성 측이 어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실제 반성하는 태도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합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선고를 앞두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에 그나마 양형에서 참작을 받기 위해서 형사 공탁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양형에 어떻게라도 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기습적인 방법으로 어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김포시가 악성 민원인들을 공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례적인 강경 대응인데 늘어나는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 의뢰서를 든 김병수 김포시장과 시청 노조위원장. 경찰서로 들어가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수사 의뢰서엔 최근 숨진 구급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온 오프라인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댓글을 달아 공모를 방해하고 명예도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이 고인의 죽음이 이번에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은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용된 지 2년이 채 안 된 30대 공무원은 도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도로의 보수공사로 차량이 정체된다며 60여 통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온라인에서도 관련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담당 공무원이 일만 벌여놓고 퇴근했다며 이름과 연락처까지 공개됐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퇴근했다는 온라인 댓글과 달리 이곳 현장에서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 4천 건에서 2021년 5만 1천 건으로 계속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빨리 좀 이렇게 선순환을 시킨다든지 하는. 행정안전부는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응한 고소, 고발 등을 하기 쉽게 절차별 대응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올림픽 상징 조형물을 세척하는 장면입니다. 봄이 되면 서울의 주요 조형물들은 때 빼고 광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직원들이 역도 동상을 세척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 평화의 문 광장에 이르는 약 4km 구간엔 중앙분리대를 따라 설치된 올림픽 상징 조형물 51점이 있는데요. 물 세척은 황사로 인해 쌓인 먼지와 묵은 때를 깨끗이 제거하고 준공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합니다. 세차하듯 전신에 물을 뿌리고 세제를 바른 뒤 고압수로 다시 세척하고 왁스를 칠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동상이기에 종목마다 재밌는 장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네, 목욕을 마치고 광을 낸 동상들이 시민들의 시선을 끌 것 같은데요. 최근 대학들마다 학생들의 시선을 끄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개강 이후 중앙동아리 박람회 시즌으로 대학가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북 영남대 경산 캠퍼스에서 미식축구 차림의 선배 회원이 역도를 하며 회원 모집에 나섭니다. 학과를 초월하는 중앙동아리 모집은 예비 신입 회원들의 체험을 유도해 친숙하게 다가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 동아리들 사이에서 신입 회원들의 눈에 띄기 위해 참신한 기획이 필수입니다. 네, 대학생들의 즐거움으로 동아리 활동 빼놓을 수 없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고 토요일에는 17도까지 오르며 당분간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중부지방과 대구, 경북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 16도, 대구는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